경기도 파주운정과 양주 회천지구의 3차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이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이달 3만 가구에 육박하는 신규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시장에선 현대차와 테슬라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삼성증권이 미국 대체 거래소인 블루오션과 독점 제휴를 맺고 오늘부터 세계 최초로 주간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경기도 파주운정과 양주 회천지구에 3차 민간 분양 사전 청약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차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이 내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오늘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 분양 주택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1, 2차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민간 사전 청약에선 파주운정 3지구와 양주 회천지구에서 각각 500여 가구씩 총 1,003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번 사전 청약 단지의 분양가는 파주운정이 3.3제곱미터당 1,302만 원, 양주 회천이 1,237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2월은 통상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달이죠. 하지만 올해는 이달 3만 가구에 육박하는 신규 분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이전에 물량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앱 직방에 따르면 사전 청약을 제외한 이달 전국 분양 예정 가구는 28,535가구입니다. 일반 분양만 놓고 봐도 22,521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15,162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 1,929가구, 경기도 1,657가구, 인천 2,576가구 등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 물량과 비교하면 총 가구 수는 13,572가구, 일반 분양은 8,670가구 더 분양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분양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대선과 지방선거 후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과거에 이제 계속 상승할 때는 분양을 미루는 게 유리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이 다 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은 앞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겠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분양받는 게 유리하다는 일종의 로또 청약의 기대 심리가,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시장 심리에 지금이라도 분양하자는 심리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 청약을 통해 공공 3만 2천 세대, 민간 3만 8천 세대 등 총 7만 세대의 공급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미분양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흥행에 대한 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 등 공급이 과잉된 지역에선 침체가 본격화하거나 청약이 잘 되는 지역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등 양극화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달 공공 사전 청약은 1,900세대, 민간 사전 청약이 4,200세대입니다. 공공 사전 청약은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민간 사전 청약은 인천 검단, 파주 운정 3지구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세계 판매량 5위를 차지했는데요. 국내 시장에선 현대차와 테슬라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해 전기차 판매 실적 및 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472만 대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완성차 전체 판매량이 4%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성장세입니다. 전기차가 전체 완성차 판매량에서 차지한 비율 역시 지난 2018년 1.8%에서 지난해 5.8%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업체별로는 테슬라가 92만 대로 1위를 차지했고 현대차그룹은 24만 대로 상해기차, 폭스바겐, 중국 BYD에 이어 5위에 올랐습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탄소 제로 정책에 맞춰서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차그룹과 테슬라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내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7만 1,785대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157%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5와 EV6는 국내 시장에서 각각 26,071대, 11,023대 팔려 총 17,028대가 판매된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자동차연구원은 올해는 국가별로 구매 보조금 정책의 변화로 지역별 판매량 증가세가 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국내에서 전기차 한 대당 국고 보조금이 줄어들고 보조금 100% 지급 대상 차량의 가격 상한선이 다소 낮아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SK텔레콤이 미래도시 모빌리티의 꽃으로 꼽히고 있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산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체 제조사와 손을 잡았고 UAM 시장 선도 사업자가 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도심항공교통 UAM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합니다. 일명 플라잉카로 불리는 UAM은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로 도시권역 30에서 50km의 이동거리를 비행하는 교통서비스. 승용차로 1시간 걸릴 거리를 10분에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친환경 미래 이동수단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미국의 플라잉카 제조사 조비 에비에이션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고 양사 CEO가 주도하는 UAM 사업 관련 정기 협의체를 결성해 상호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설립된 조비 에비에이션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UAM 기체의 생산, 테스트 시설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항공국의 상업 비행용 허가인 G1 인증을 가장 먼저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SK텔레콤은 자사의 통신, 플랫폼 서비스와 조비의 글로벌 톱 기체 개발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전략입니다. SK텔레콤은 조비 에비에이션의 미 항공우주국 실증 테스트 경험이 내년 추진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UAM 사업을 통해 지상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OTT 서비스 범위를 상공으로 확장해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메타 커넥티비티 구현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유영상 대표 직속의 UAM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연구와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UAM은 유 대표가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향후 10년의 미래 주요 사업 모델. 유영상 대표는 UAM과 자율주행, 로봇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톱 플레이어들과의 초협력이 필수적이라며 UAM 산업 선도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비 에비에이션은 SK텔레콤과 연계를 통해 UAM 특화 서비스 발전을 모색하고 내년 K-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대한민국을 무대로 서비스 고도에 나섭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삼성증권이 미국 대체 거래소인 블루오션과 독점 제휴를 맺고 오늘부터 세계 최초로 주간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 주식을 시차 부담 없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미국 주식 전 종목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야간에 거래를 해야만 했던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편리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간 거래 서비스는 삼성증권 투자자에 한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의 기업 공개 공모 금액 20조 원 가까이 모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지난달에도 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 힘입어 IPO 시장이 순탄하게 출발한 만큼 2월 시장도 무난한 성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 IPO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IPO 공모 금액은 전년보다 333.9% 증가한 19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지난 1월 증시 급락으로 주식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음에도 대여급이라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성공에 IPO 공모 금액은 12조 8천여억 원을 기록하며 월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과거 1월 평균 공모 금액이 1,335억 원, 지난해 1월은 1,421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100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1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4개 기업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은 65.3%로 양호한 성적을 거뒀으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K옥션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달 상장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인카금융서비스, 나레나논텍 등을 포함해 약 12곳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다만 2월 상장 예정 기업은 공모 금액이 모두 500억 원대 이하로 공모 금액과 시가총액은 평균 수준을 소폭 웃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이어진 증시 부진에도 올해 IPO 시장 전망은 양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2월 IPO 예정 기업 중 이미 7개 기업이 공모가를 확정하고 상장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무난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며 1월부터 2월 상장주 중 K옥션, 스코넥, 이지트로닉스, 나레나노텍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하락하던 국내 증시가 가까스로 한숨 돌리나 싶었죠. 그런데 오늘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745선에서 마감을 한 건데요. 자, 2월 증시 전망 궁금하실 겁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9% 하락한 2,745선에 코스닥은 900선이 또다시 붕괴되며 899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막판 낙폭을 모두 줄이기는 했는데 지난주 반등한 여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8,106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지수 하락을 부추긴 하루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장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오늘장 8.7%대 강세 나타내면서 54만 8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글로벌 ETF와 MSCI 등 주요 지수의 편입을 앞두고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 덕분인데요. 특히나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전까지는 공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추가 상승 여력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바닥인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는 것인지 참 읽어내기가 힘든 요즘이잖아요. 2월 증시 전망을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주식시장의 급락 국면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증권가에서는 2,700선 내외의 박스권 장세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 신호가 이어질 수는 있는데 반등 폭이나 그 탄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 2,600선에서 2,790선 제시한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코스피가 2,750선 이상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좀 챙겨라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2월까지는 코스피 반등 시 리스크 관리의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통화정책 부담이 경기 불안에 가중되며 2차 하락 추세가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연준의 긴축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방향성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 발표도 이번 주에 있잖아요.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있을 텐데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오늘 10일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연준의 긴축 시기도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최근 시장을 좀 살펴보면 긴축 압력을 높이고 있는 요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또 유럽의 중앙은행도 오는 3월에는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종료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미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상태고요.
주말에 발표된 1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시장의 예상을 웃돌면서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도 문제죠. 배럴당 $90를 넘어서면서 물가 상승 부담이 굉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도 주식시장의 우호적일 가능성보다는 연준의 긴축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1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해서는 상승률 전망치가 0.4%포인트로 상승세가 소폭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지수 등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번 주에 벌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둬야 할지 궁금한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떤 업종들 주목하라고 하던가요? 일단 현재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보다는 이익의 퀄리티가 훨씬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하드웨어, 은행, 보험업 쪽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리오프닝 관련주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죠. 정부가 오미크론 대유행에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KB증권은 리오프닝 기대감이 현재 너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로서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 2분기 강세를 보였던 여행, 레저와 의류, 음료, 주류 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개별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종목들이 지금 상당하다고 하는데 오버행 우려나 수급 부담 우려도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종목들인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등 대형 공모주들의 기간 보호예수 물량이 잇따라서 풀립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충격이 더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우선 카카오뱅크가 오늘 발행 주식의 31.7%의 의무 보유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가 방어에는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장중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5%대 강세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막판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0.59% 오르면서 42,35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10일에는 크래프톤이 6개월 의무 보유 물량도 해제가 됩니다. 총 발행 주식 중 31.66%에 해당하는 1,550만 주가 시장에 풀리게 되는데요. 현재 크래프톤은 공모가 49만 8천 원과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상황이라서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외에도 8일에는 K옥션, LG에너지솔루션, 9일에는 SK이노엔과 10일에는 원티드랩, 비트나인, 디어유 등이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줄줄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 갖고 계시거나 비중을 좀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2월 증시 전망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상현실인 메타버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에 맞춰 편의점부터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연수원 등 메타버스 속 시설들의 모습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편의점이 입점했습니다. CU는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Z세대가 가상현실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을 보고 현실 세계에서도 브랜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메타버스 점포를 택했습니다. 점포를 선보인 이후 2,500만 명의 유저가 해당 맵에 방문했고 피드에 CU와 관련된 게시글 및 좋아요 등도 1,000만 개에 달합니다. 가상 공간이지만 단순한 브랜드 노출을 넘어 이벤트까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속 아바타가 CU 점포에서 CJ 제일제당 제품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올리면 실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기프티콘이 제공됩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상 연수원을 연 곳도 있습니다. 쓱닷컴은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 가상 연수원 쓱타운을 열고 신입사원 연수를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내교육 등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번에 메타버스 연수원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게더타운 안에서는 온라인 게임처럼 직접 캐릭터를 만들어 일정한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캐릭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강의실 단상에 올라가 강연을 하거나 함께 게임 활동도 할 수 있어
오프라인 못지않은 직원 간 교류가 가능합니다. 가상연수원 쓱타운 역시 현실 연수원과 마찬가지로 강당과 러닝룸, 게임룸, 테라스룸 등으로 구성해 물리적 상호작용을 극대화했습니다. 향후 쓱닷컴은 쓱타운을 신규 입사자의 입문교육 외에도 사내 행사, 워크숍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령 그물로 불리는 폐어망을 신작 스마트폰 갤럭시 S22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에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어망은 약 64만 톤에 달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수거된 폐어망을 스마트폰 부품의 소재로 재활용해 사용자들이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도록 동기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을 시작으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MX 사업부 전 제품군에 이 소재를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PCM을 재활용한 플라스틱과 재활용 종이 등 친환경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한 소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행사에서 발표됩니다. 행사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10일 0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연 환경을 활용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소금 호텔인데요. 우유니 사막은 노천 소금으로 이루어진 사막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나는 소금을 이용해서 호텔을 지은 겁니다. 하얀 소금으로 만든 호텔이 모두 100만 개 이상의 소금 블록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건물만이 아니라 호텔 내부의 침대와 탁자, 이런 물건도 소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이게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고 빙하들이 사라지면서 최근에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이 빙하 호텔이 지금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하 호텔에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빙하 호텔 하면 이게 잘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좀 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기가 그렇게 좋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비엘은 아로아르 바스네스가 쓴 빙하의 반격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빙하 호텔이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얼음에 대한 인식은 좋은 것은 아니죠. 영화 설국열차도 뭐 지구의 종말적인 상황을 그리면서 내내 정말 어떻게 우울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나니아의 연대기인데 여기서도 보면 하얀 마녀가 마법을 걸어서 사람들을 얼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세상을 얼음의 동토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죠. 대개 그리고 이제 신화라든가 설화도 보면은 얼음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덴마크에 전해오는 신화 속의 눈의 여왕은 겨울을 지배하는 신으로 세상을 눈으로 띄웠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추위를 가져오죠. 어른날 어린 소년을 유혹한 눈의 여왕은 얼음마차를 타고 데려가다가 소년을 얼음으로 만들어서 겨울궁전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디즈니 영화 겨울왕국에서도 얼음은 생명을 사라지게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중위도 지역에서 눈이나 얼음이 점차 사라지면서 얼음을 이용한 관광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의 땅인 그린란드를 횡단하는 텐트 투어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고생스러운 여행을 감내하면서도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얼핏 듣기는 그 고생을 하면서 왜 1,000만 원씩이나 지불할까 하는데 또 그만의 묘미가 있긴 한가 봅니다. 또 이제 뭐 알래스카 관광도 많이 떠나고 예전엔 그랬었잖아요. 빙하 가운데를 지나는 빙하 크루즈, 뭐 자연 야생을 체험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구 온난화 시기에는 이런 빙하가 이제 오히려 관광의 자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북극권 같은 경우는 영구 동토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희귀한 그런 관광지가 돼버린 것이죠. 자, 이제 빙하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아직은 빙하를 볼 수 있는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북극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리고 빙하가 남아있는 노르웨이 혹은 핀란드에서는 겨울에는 빙하 호텔을 운영한다고 해요. 빙하 호텔은 얼음으로 만든 호텔을 말하는데요. 호텔은 11월부터 짓기 시작을 해서 성탄절이나 신년 즈음에 체크인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는 5월에는 빙하 호텔은 전부 녹아 없어지게 되죠. 자, 이제 빙하 호텔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이와 비슷한 컨셉의 빙하 호텔들이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이스 호텔이라고 부르기보단 스노우 호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4달 동안 코로나19 이전엔 주로 일본과 중국에서 오는 매년 대략 한 5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 빙하 호텔을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빙하 호텔이 그린란드 텐트 투어처럼 불편하고 춥고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기억이었다고 말하면서 야외 눈구덩이 속에서 잠을 자거나 또 눈싸움 등을 해보기 위해서 정말 몇십만 원의 그 행사, 그것만 하는데도 몇십만 원의 돈을 기꺼이 지불한다고 합니다. 비싸서 기억이 잘 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구온난화면 얼음이나 눈보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텔들이 더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 이게 외관만 얼음으로 만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제 호텔을 짓기 위해서 일단 그 강, 꽁꽁 얼어붙은 강에 가서 박스 형태로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얼음 조각가의 전문적인 손길로 얼음 벽돌을 만든 다음에 저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이죠. 또 얼음으로 만들어진 높은 의자, 바의 스탠드, 얼음으로 만든 화려한 장식, 얼음잔에 술을 따른 얼음컵까지 빛을 내서 관광객들이 꼭 얼음 나라에 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빙하 호텔을 개장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음이 유지될 만큼 춥지 않은 날씨가 지속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장을 포기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겨울도 겨울답게 믿을 수 없는 계절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겨울에도 충분히 기온이 내려가지 않자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한 빙하 호텔은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내내 유지될 수 있는 빙하 호텔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추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북극권 지역은 여름에는 해가 뜨는 백야 지역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태양열로 하루 종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여름에 즐기는 백야와 빙하 호텔의 케미는 더욱 만족스러운 상품이 되었다고 하죠. 역발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또 하루 종일 추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은 빙하 호텔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